자, 그러면 봉건시대 때 영국 왕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거기 이제 제가 그 교재 그 519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영국 왕조 순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보면, 기존에 이제 영국, 앵글 섹슨 왕조가 있어요. 칠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전에 이제 켈튼족이 있었는데, 켈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 섹슨 왕조가 이제 앵글 섹슨족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북쪽으로 도망갔죠. 잉글랜드나 웨일즈나 아일랜드 지역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앵글 섹슨 칠왕조가 성립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잉글 섹슨 칠왕조를 통일을 하죠. 그리고 뭐냐면 그 이따가 카누트라는 덴마크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대인. 그 전에 이제 대인이 왔다가 이제 뒤에 이제 덴마크 연합왕국이 결성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앵글 섹슨 연합왕국 이렇게 있다가 섹스가 아니라 섹스가 돼 있네. 예, 섹슨이에요, 섹슨.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이제 알프드 대왕 계통이 이제 잠깐 왕이 잡다가 노르마 왕조가 이제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노르마 왕조 헨리 1세 때 끊어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앙주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플랜테지네트 왕조라고 또 하고 그 왕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랭커스가 요크가 싸운 다음에 투독하고 넘어가죠. 서로가 겨운 동맹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지. 스튜어트 왕조는 좀 반계열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스코틀랜드 왕실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연합왕국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튜어트 왕조에서 나중에 이제 하노버 왕조 넘어가요. 조지 1세부터 하노버 왕조였는데 조지 1세부터 해서 빅토리아 여왕까지 있는데 요때 그 하노버 왕조는 그 하노버 공이 있어요. 그 독일에 공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영국 왕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되니까 그 하노버 쪽에서 여왕은 이제 공국의 공작이 될 수 없다. 우리 왕을 모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빅토리아 여왕 때 끝으로 하노버 왕조가 끝나고 그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엘버트 공이 있어. 엘버트 공도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작센 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칭호를 받아가지고 작센 코브르크 고타 왕조가 돼요. 에드워드 7세부터. 근데 에드워드 7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왕이 즉위할 때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막 독일이 뭐 무제한 잠수함 사건이니 뭐 어쩌면 떠들대잖아. 막 공격하고 폭격기 날아오고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거 독일은 무조건 싫은 거야. 그때부터 독일 거는 다 때려 부시죠. 배트밴도 안 듣고 그 독일 계통의 그 개새끼 강아지 종자도 막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작센 코브르크 고타가 이 왕호가 좀 그런 거야. 왕조명이. 그래서 생각하다가 좀 영국 왕실명하고 가까운 것들 찾아보자. 영국적인 걸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 의견 중에 거기 이제 버킹엄의 그 궁실이었던 별궁이었던 윈저 궁이 부각이 된 거야. 그래서 윈저 왕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되게. 지금 왕조는 활동상 독일 계통 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좀 약간 일본 계통의 왕조가 와가지고 지금 만약 조선 왕조가 있으면 조선의 그 대한민국 왕이 된다면 좀 약간 그렇잖아. 근데 유럽에서는 자기끼리 막 왕통끼리 막 왕가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다 친인척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민족 왕조가 국적 문제가 그렇게 뭐냐면 강한 건 아니지만 일단 1차 세계 때 약간 반독일적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명칭을 바꿨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앵글 섹슨 칠왕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왕조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넘어와서 원리엄부터 볼게요. 원리엄. 자, 원리엄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그 누가 이제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그 대왕이 그 친왕 앵글 섹슨 통일왕국을 이뤘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 계통이 이제 알프레드 계통에서 이제 뭐냐면 이따가 그 알프레드 계통의 알프레드 그 고해왕이 등장해요. 고해왕. 그래서 고해왕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왕이 계승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고해왕의 어머니가
그 노르망디 리처드 누이 동생이 된 거야. 누이 동생이었고, 그래서 이제 카르투 치세 때 이제 고해왕이 노르망디 궁중에 머물게 됐는데 이게 혈연관계에 이제 그 연결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고해왕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후회 없이 사망하니까 예, 고해왕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인척관계에 있었던 그 노르망디 공의 원념이 나도 그 왕위에 계승이 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위탄회에서 이제 선출된 그 하돌드라는 사람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자기가 이제 위탄회의에서 이제 설정해서 왕이 됐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건 거야? 그 당시 원념이 내가 고해왕의 뭐냐면 외척 집안이다 하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웠어.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전투? 헤인 스티전 전투에서 영국군이 그 노르망군한테 깨지게 돼요. 노르망디 군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왕이라고 했던 헤로드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노르망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칭을 원령 정복왕이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부터 이제 노르망 왕조라고 해요. 왜냐면 원령의 후손이 룰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르망디 공국이 세웠잖아요. 근데 이 노르망디 공국 룰루는 어떤 사람이야? 노르만족이죠. 노르만족이기 때문에 이제 했다. 그래서 원령이 그 룰루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르망디 공국의 그 수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 왕조를 노르만 왕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원령은 그러면 노르만족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기 선조가 예전에 그 노르만족이었다는 거지. 자기는 완전히 프랑스 쪽에 사는 지야.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령이 이제 영국을 점령하고 잉글랜드 점령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친숙한 무슨 제도를 끌고 온 거야. 프랑스 봉건 제도를 영국에 이식해 온 거죠. 근데 이제 이식해왔는데 영국 사정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노르만 왕조 자체가 정복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병영된 형태의 중앙집권적 봉건 제도가 형성됐던 거죠. 자, 그러면 보면 자, 내용을 보면 영국 정부 보면 이제 영국 정복 보면 여기 영국은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잉글랜드 볼 수 있죠. 자, 왕위 계승 문제로 그 고해왕에 이제 죽고 나서 헤럴드와 이제 같이 싸우고 그 영국군인 헤인 스티지언트 격파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영국사에서 헤인 스티지언트가 상당히 중요해. 이게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도 관련돼 갖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 헤인 스티지 위치는 당연히 그때 도보해역을 건너서 그 맞은편에 있어요. 그 헤인 스티지. 그러면 근데 격파에서 왕에 올랐는데 의미는 뭐면 자, 영국의 대륙의 봉건 제도가 영국에 이식돼 있고요.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영국이 이제 예전에 고립된 나라였잖아. 유럽 대륙하고. 근데 이제 영국의 정치, 경제적 유럽 대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된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그 상대적인데 지금도 근데 영국 사람들도 자기들 유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영국이나 생각하지 대영 제국의 그 친미나 생각하지.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유 때문에 브렉시트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유럽도 아닌데 왜 유럽에 끼어드냐? 난 대영 제국을 예전에 식민이었다. 너네도 상대가 안 다. 급이 다르다. 뭐 그런 것도 정서화했는데 그래서 영국은 좀 약간 유럽하고 좀 거리감이 있고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예. 자, 하여튼 이 두 가지 의미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말했던 중앙집권적인 봉건제를 이제 실시했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 같은 걸 중앙집권과 지방공권이 결합된 독특한 이제 영국식 그 봉건제가 됐는데 예전에 영국에서는 봉건제가 없었죠. 근데 이거는 봉건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식 봉건제를 이식해 온 거잖아. 이식된 봉건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 프랑스식 그 봉건제 중층적 지배 구조예요. 그래서 봉건영주도 보면 상위 봉건주주가 두세 명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왕을 중심으로 일원적 지배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그 사례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솔주베이 충성서약이 있어. 왕의 충성서약이 다른 보다 사보다 우선 적용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두 명의 군주가 있을 경우에 왕이거나 대제일 경우에는 무조건 충성서약이 1순위가 뭐야? 왕이야, 왕.
이게 솔즈베리 춘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도 많이 실려 있는 게 뭐냐면 돈주데이박이죠.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이게 일종의 토지 대장이면서 좀 가세 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원료미 작성하도록 이제 한 건데 전국적으로 이제 토지제도 사고를 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 토지 제도 내용뿐만 아니라 그 토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진에 있는 쟁기수, 자유민, 소작인, 노예 인원수, 산림 목장 등등등 모든 것들 다 조사를 해. 그래서 이게 돈주데이 우리가 하는데 이 돈주데이라는 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난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 돈주데이북은 중앙의 권력이 지방 곳곳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다 더 추가하자면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일단 노르만 왕조가 무슨 왕조죠? 평화적으로 집권한 왕조가 아니죠. 합의를 통해서 계승한 왕조가 아니잖아요. 이 왕조는 뭐예요? 정복 왕조예요. 군사력을 밀고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이제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후세 역대 크지 못했어.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분배를 해주잖아. 토지를 자기 부하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토지의 규모가 영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대개 보면 뭐죠? 작은 규모의 영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대제후가 있어가지고 뭐 큰 영지를 가지고 있는 대제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웬만한 예전에 영지도 적을 뿐 아니라 영지도 자체가 그 다음에 들어온 자기 부하들이 나눠준 영지들도 비슷비슷하게 나눠줬기 때문에 거의 똘만똘만한 얘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왕권의 영지, 왕권의 직할력이 어떻게 돼요? 강할 수밖에 없겠죠. 통제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집권적 공무원제들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와 달리 영국의 노르마 왕권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랑스의 절대 왕권보다도 이제 아니 영국의 절대 왕권보다는 이제 프랑스의 절대 왕권이 힘이 점점 커지게 되죠. 예. 자, 그러면 보면 근데 노르마 왕조가 그 헨리 1세로 끝소해가지고 뭐냐면 그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왕조로 넘어가냐면 그 헨리 2세 때 넘어가는데 이 헨리 2세가 그냥 그 왕조죠. 플랜테지네트 왕조라고 하는데 일명 또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앙주 지역 있잖아요. 앙주 백작이 그냥 됐는데 이건 아마 인척 관계로 해갖고 이게 이렇게 연결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헨리 2세는 뭘로 유명하죠? 아까 이제 소개한 것처럼 엘레아노아 있죠, 엘레아노아 결혼으로 유명하죠. 네, 결혼을 통해서 누구 땅이 아키테 땅 있잖아요. 아키테 땅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영국한테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한동안 아키테 지역이 영국 영지로 나왔던 걸로 유명한데, 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왕실 재판권을 이제 강화시켜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긴 없지만 왕실 재판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헨리 1세 때 순회재판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이 이제 지방 곳곳에 순회를 하는데, 이 순회재판소가 이제 뭐냐면, 예전에 부정기조 했는데, 순회재판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요. 예,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왕실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법을 확립해. 보통법. 보통법과 이제 국왕이 직접 가서 이제 그 대리제가 직접 하는 그런 법전인데 이 보통법이 상당히 제일 중요해요. 코몽용이라고 하죠. 이걸 보통법 왜 중요하냐면 영국에도 여러 지방의 간습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순회재판이나 국왕법전을 열면서 이런 이제 간습법을 가지고 각 지역의 간습법을 가지고 법전을 내기는 좀 그러니까 뭔가 간습법을 총원해갖고 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판례가 남겨있을 거 아니야. 이 판례 중에 공통된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좀 합리적인 법, 이게 뭐냐면 보통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의 간습법, 영주들이 하는 그런 자의적인 법 집행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법이죠. 보통법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보통법 체제를 이제 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왕의 재판 대상을 모든 자유민으로 확대했다.
물론 여기에서 자유민이라는 건 좀 한정이 있어. 상급 뭐냐면 귀족들도 이제 주로 자유민인데,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기준이 확립되면서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봉건제도에서 점점 벗어나면 자유민 수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까지도 왕실법에 의해서 보통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 하면 또 뭐가 유명해요? 배심원 제도 있죠. 영미법 유명하잖아. 배심원 제도. 배심원 제도를 실시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실 재판권을 강화시켜서 지방에 있는 영주 재판권을 흡수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걸림돌이 있었어. 왕실 재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실 재판을 원했거든. 영주 재판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왕실 재판보다 더 인기가 많은 재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교회 재판이야. 그래서 교회는 독자적 사법권이 있는데 교회 사법권은 물론 한정돼 있어요. 왜냐면 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만 하도록 돼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 재판에 가보면 좀 처벌 수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으로 되게 때리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꼼수를 하냐면 교회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교회 재판과 연결시켜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왕의 입장에 올 때는 이게 왕실 재판 학자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헨리 2세는 누굴 임명하냐면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선 제일 높은 영국 왕의 영국 교회 수장이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이 사람을 베케트를 임명해요. 베케트를. 그래서 이 사람 친구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일종의 꼭두각시에 세워놓고 뭔가 자기 뜻대로 이제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는데 근데 베케트가 막상 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니까 위치가 사람 안 된다고 또 그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자기 이해관계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레랜드 현장을 공포하니까 당연히 이에 반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클레랜드 현장이 뭐냐? 이게 성직자여도 범법 시에는 교회 법정이 아니라 어느 법정이에요? 국왕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법정이 형사사건 같은 거를 뭐 침해하고 무조건 뭐 일반 법정까지 들어가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성직자도 물론 교회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교회 법정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어떤 조직이든 간에 내규가 있잖아요. 형사사건 형사사건 받고 내교회에서 또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 거잖아. 근데 그거 떠나서 성직자가 뭐 교회 법정에서 받아갖고 뭐 형사사건이 있는데 그거 왜 안 받고 이제 거기에 재판을 받았으면 끝나면 당연히 왕실 재판 넘어가는데 왕실 재판 안 받는단 말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거다. 그럼 이런 기준을 마련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 자기의 문제를 형사사건 같은 것들 문제를 교회 법전 가가지고 호소할 수 없죠. 성직자도 형사사건 걸리면 무조건 왕실 재판 받아야 되니까. 자, 이런 규정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베케트 보기에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시비를 걸게 되고 근데 그 밑에 이제 왕의 측근 기사들이 큰 실수를 하죠. 뭘 실수하냐면 베케트를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게 논란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발 물러나서 교회 사법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이제 끝나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되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헨리 2세가 그 당시 클레랜드 헌장을 공표했지만 그래서 베케트를 죽이는 과정에서 암살됐기 때문에 그냥 사법 문제에 대해 상당히 교회의 재정을 인정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의의를 보죠. 헨리 2세가 이제 왕실 재판권을 강화하고 비록 실패했지만 교회 재판권을 통제를 했던 그 의의를 보면 비록 이제 교회 재판 통제에 실패했지만 아까 말처럼 영국의 교회 보통법을 마련했다. 보통법이라는 것은 영국의 각 지역의 간습법을 초월해서 각각의 사례들을 그 판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법이죠. 그러니까 커먼 센스 그러니까 상식에 입각한 법이야. 상식에 입각한 법.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발신제를 확립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영리법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따르지만 영리법을 따르는 나라들은 되게 뭐가 있어요. 배심원들 있죠. 그래서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뭐냐면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관이 법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헨리 2세 부분을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헌장을 볼게요. 대헌장.
자, 이 대원장도 되게 중요하죠. 자, 대원장은 이제 마그나 카르텔 했는데, 자,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자, 단초를 얻었던 사람이 조낭이야, 조낭. 자, 그 형이었던 리처드는 되게 유능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었던 그 조낭은 되게 멍청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역대 왕조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따서 따잖아요. 그래서 리처드 1세 나오면 뭐 리처드 2세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조낭을 계승한 왕은 없어. 하도 멍청하기 때문에. 근데 이 조낭이 영국에 의해 정치 사상에 큰 역할을 해줬어. 원래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그 밑에 상대방 세력들이 뭐냐면 크지 못하잖아. 근데 멍청한 사람이 나오면 그 반대쪽에 크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조낭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영국의 어떤 의회 정치 사상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앞에서 그럼 조낭의 실적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프랑스령을 대부분 상실돼 있죠. 무슨 전투로? 부비의 전투. 예, 그때 이제 무슨 왕이었죠? 필립 2세였죠. 그래서 그 프랑스 영토 중에 한 50% 정도 상실했어. 가스코노나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켄터버리 대주부의 문제로 해서 이제 교황과 대립을 하게 돼요. 교황과 대립을 했다. 그래서 이 교황과 대립하면서 파문에 처해져.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건의가 어떻게 될까요? 실추되죠. 무능하고. 그러면 앞에 이제 자기 형이었던 리처드 왕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저 귀족들이 끽소리 못했죠. 근데 무능한 왕이 등장해서 이렇게 비리를 마련해 준 거야. 거기다가 이제 영국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 재정이 막 낭비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을 소집해서 그걸 뭐 돈을 이제 좀 부과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귀족들이 난리 나죠. 우리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대원장을 맡게 돼요. 그래서 이 대원장은 기본적인 성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봉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권리를 국왕에 확인시키는 봉건적 계약 문서야. 그러니까 지금 근대적인 어떤 문서가 아니라 어떤 시민의 어떤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봉건 계약 있죠?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국왕하고 봉건 귀족들이 상호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맺어진 계약 문서다. 이 봉건적 계약 문서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근대적 근대의 어떤 문서로 바뀌게 되냐면, 요게 자유민이 나중에는 이게 원래는 봉건 귀족이었죠. 근데 나중에 농노가 해방되면서 이들도 자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민들이 이제 요 농노도 요게 이 관련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민 확대 해석이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영국의 3대 현정 문서가 보면 마그나 카르타, 그다음 권리청원, 권리장정 이렇게 3대 문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성문법 국가가 아니에요. 무슨 국가죠? 불문법이야. 그러니까 성문법이라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헌법이 명문화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밑에 하위 법률이나 법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없어요. 얘네들이. 헌법 없고 헌법이 없는 대신에 어떤 걸 쓰냐. 예전에 내려왔던 정통적 인정받았던 것들을 일종의 준해서 헌법으로 이제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문서들이 내려온 것들, 기존의 장정이나 청원이나 마그나 카르타를 재해석해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그 시대에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상식이나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이게 헌법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국의 그 어떤 그 법칙인데, 그래서 이제 그 대원장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 중에 좀 여기 본 게 12조 보면 자, 간습상 인정된 것 외에는 가세 혹은 공건적 보조금은 국민의 공통대 합의. 요때 자유민의 공통대 합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자유민이라고 이제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면 자유민의 공통대 합의라는 건 뭐야? 귀족들 합의에 거쳐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모인 대회를 거쳐서 한다. 귀족들이 모여있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요? 이게, 자유민은 이제 일단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선출한 의회에서만 뭐냐면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대표 없는 곳에 가세 없다.
우리가 이제 의회에 가서 대표를 파견하고 거기에서 뭐냐면 결정된 것만이 진수될 수 있다. 조세 법률주의. 대표는 가세 없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석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고 분복 국가의 특징상 그때 당대대에 이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재해석되면서 이제 뭐냐 근대적 어떤 문서로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법이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자유민은 누구나 연행, 투호, 그 다음 재산, 몰수, 추방 등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형 법정주의죠.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 자체가 나중에 근대주의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의를 볼게요. 자, 의의를 보면 일단 국왕이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근본 원리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왕권이 법에 종속되는. 그러니까 이제 입헌군주제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입헌군주제가 뭐죠? 어떤 기반을 마련했죠. 기반을. 예. 그리고 이제 영국 입헌정책 기초였고 대의 없는 곳에 가세 없을 수 없다는 정통을 마련했고요. 개인의 자유와 토대 및 배심 제도를 보장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 있어요. 그 위에는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연정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심홍도 몽프의회가 잠깐 있었고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모범의회가 거쳐갖고 상하위원회를 거쳐서 쭉 해서 의회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근대식 의회라는 것은 어딜 모델로 한 거야? 영국의 의회를 모델로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의 의회 정치가 어떤 기반이 됐던 거, 기초가 이뤘던 그 문서가 이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의회 정치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부분을 또 할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볼게요. 영국 왕실 띄엄띄엄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연결시켜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182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영국. 자, 앵글색슨 여러 왕국, 7왕국을 건설하고 있던 영국인이 통일했던 왕국을 발전된 것이 9세기부터 10세기 거쳐서 대인족. 이 대인족은 노르만 계통이에요. 노르만 계통이고 원래 덴마크 쪽에 있었던 그죠? 그래서 대인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통일왕국의 진정한 건설자 에센스의 알프드 대왕인데 알프드 대왕 아까 지금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는 대인족과 평화협상을 맺고 재건에 노력했으며 그 학회의 부흥을 가졌다.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대인족의 점유지가 회복됐으며 그들의 거주지가 데일로라고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에센스 알프드 대왕은 이 노르만 계통의 대인족들이 쳐도니까 프랑스처럼 땅을 떼준 거야. 그래서 일종의 그 노르만족을 통해서 노르만을 통제한다. 이의제의헌법이죠. 근데 이제 대인족에서 노르만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이 한 번 정주려면 첫째게 뭐죠? 융합이 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이제 뭐가 된 거야? 영국화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고 그들의 거주인 대일로 지역은 고유한 법과 이제 간습 습관을 뭐냐면 습속을 유지하게 되었다. 자, 앵글드 섹슨의 에트월 점차 장원이 조직됐으나 데일로 지역은 독립론이 우세했다. 자, 앵글 섹슨 왕국의 통치는 동시대 유럽에 대해 어느 곳보다 능률적으로 조직되었다. 국왕은 원칙적으로 선거제였으며 실제 알프드 대왕의 후계자는 한정됐다. 여기 선거제가 있는데 대개에 보면 유럽에서는 선거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황제라든지 영국 왕이라든지 등등 기본적으로는 세습이 아니라 선거제야. 근데 이제 선거제라고 해서 그 세습이 안 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답 정려죠? 집이 정해져 있고 뭐냐 그 뒤에 이제 여러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이 이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추인해 주고. 예. 그렇지만 선거나 형식으로 왕이 됐던 거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좀 곳곳에 보여요. 예. 왕령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국왕은 지방법전에 벌금을 일부 징수할 수 있고 국왕의 소집에 따라 모든 성년남제 번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자, 이리하여 국왕은 왕권과 궁중을 유지할 수 있는 군대와 충분한 영지를 가질 수 있었고 정기적 화폐 수입도 있었다. 그래서 주장과 인명을 교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주군의 주교와 수동장도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이미 그 앞에도 뒤에 노르만 왕조가 등장할 때부터 영국의 왕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권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귀족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식 뭐 귀족이나 장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지방 세력가 정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왕의 자무기간인 동시에 국왕 선거도 실시는 이텐게문트단으로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고위 성직자 대지주 그리고 로 구성되어 있었고 국왕의 직속으로 왕명이 작성된 것이 매우 능력적인 비서실도 가지고 있었다. 등등등. 그래갖고 이제 쭉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럼 어디에서 보냐면 이제 쭉쭉 넘어갔고 이제 영국 내전부터 볼게요. 잉글랜드 대전. 카누트가 사망한 후에 그의 후계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덴마크 왕 카누트가 있었고 이 사람이 또 뭐냐면 한번 쳐들어왔어. 예전에 데일로가 있고 또 11세기 또 한번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대원대부터 영국에 치면 왕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누트 왕 때 이제 잉글랜드와 덴마크 연합왕국이 이제 잠깐 만들어졌다가 또 카누트가 사후 후에 또 뭐냐면 이따가 위탄에 의해서 이 알프드 계통의 아까 이제 에드워드 고해왕이 즉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알프레드 고해왕이 이제 있다가 나중에 고해왕이 죽잖아요. 근데 이 고해왕의 어머니는 이제 핏줄이 어디냐면 노르만디공 리처드야. 리처드의 누이 동생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누트의 외계 그 어머니 쪽이 모계 쪽이 그 당시 리처드 그러니까 노르만디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해왕은 노르망디 궁정에 머물렀다. 이런 혈연 관계로 고해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니까 그의 외사촌이었던 노르망디 원리엄이 이제 왕위 계승자가 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뽑은 거는 그 웨세스 베게트 하우드야. 왜냐하면 영국 입장일 때는 그 노르만 쪽의 원리엄을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자기 핏줄도 아니 그 외국인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리엄 입장일 때 내가 고해왕하고 지금 거의 핏줄 관계 연결돼 있는데 왜 헤르 같은 어디 그 갑툭튀한테 왕을 주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헤인스팅스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그 원리엄이 크게 이기고 헤르도 그 싸우다가 죽어요.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 시체도 거의 못 찾을 정도 이렇게 난자질을 해갖고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왕이 됐고 이걸 이제 노르만 영국 정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노르만족의 정복으로 영국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많은 변화인가 보자. 근데 주의할 건 여기 노르만 정복이라는데 노르만 정복했다 해서 노르만족이 정복한 건 아니에요. 프랑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조가 누구였다고 했죠? 노르만족이지. 근데 거의 프랑스화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원리엄 정복관은 군사기지보다 성체를 축조했고 특히 도보 해협의 쪽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수를 대비해서 요새를 축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반란이 나서 공격당하면 이제 도망갈 한 거죠. 그 다음에 북의 스코틀랜드와 서쪽의 웨일즈의 국경선에 통합된 봉투를 일간에 신하는 신하에게 수요하고 대비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스코틀랜드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죠? 잉글랜드 영토는 아니었는데 주변에 땅들은 잉글랜드 영토, 북경봉들은 이제 잉글랜드 영토에 편입된 곳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신하들이 계승했고 그 다음에 원리엄은 스스로 정복자 이후는 교회형이 정당한 계승자를 자청했다. 그래야 그는 왕릉을 고스란히 자기 소유로 접수하고 무력을 저항하지 않는 섹슨족의 지주들이 그대로 신하를 삼고야. 방한 섹슨족 토지를 몰수해서 종군한 그 신하들에게 분배했다. 섹슨 지주의 토지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원리엄 추종자들 역시 분산되었고 자 분산됐다는 건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을까요? 영지가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어떻게 그걸 바탕으로 계기수가 있잖아. 근데 영주가 여러 곳의 영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민 모으기가 힘들겠죠. 이런 것도 있어. 영토가 분산되고 또 영지 자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프랑스처럼. 자, 하여튼 그래서 섹슨이든 뭐 노르만이든 그 봉투 소유자든 일정한 수익의 기사를 착취할 의무를 가졌으며 주교와 수도원을 비롯해서 고위성직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했다. 이거는 이제 주교와 수도원장들이 그 영지를 가질 경우에 성직자 제외 경우에 한정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국에서 대륙식 공권제도가 서서히 틀을 잡혔다. 자, 윌리엄은 영국 고해의 간섭을 유지하고 또 앵글색슨 시대에 국왕된 법을 인정한 것을 약속했다. 그래야 주 법정도 간섭법에 따라 재판하도 종속시켰으며 주 장관도 노르만으로 대치시키고 그 주 장관만 노르만인 그 자기 이제 수하로 대치시키고 대륙식에 따라서 교회 재판을 따로 분리시켰다.
정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르망디에서 봉건주의 간행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원룸은 종래 위탄회의 대신에 유력한 봉건 신하로서 구성의 왕실회의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노르만 영주에게 영민에 대한 경찰권을 보유하고 보다 유력한 영주에게 교수형을 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자, 이렇게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어떤 구조의 프랑스식이고 영국에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보면 노르만전의 영국 농민은 부자유 농노로부터 영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니지만 신분은 자유 농민의 그러니까 여러 계층이 있었지만 정복지의 노르만 영주들은 이런 중간 단위 농민을 일종 농노 다 취급을 해버리고 그들에게 영주제를 적용했다. 그래서 앵글 섹슨 시대 때 자유로운 신분을 누렸던 많은 농노들은 노르만 정복과 더불어 영주의 자의적 지배에 예속이 되었다. 원리어는 북부 프랑스의 전형적 발전한 봉건 제도를 영국에 도입하면서 유럽의 어느 군주보다 국왕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누렸다. 자, 이에서 이제 프랑스식 봉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원리엄이 정복왕이었고, 그래 영국이 예전에 있었던 이제 왕권이 강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국식 봉건제를 확립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왕령은 매우 강대하여 신하의 누구보다 부유하고 강력했으며 국왕에 대한 기사로서의 봉사 의무는 그에게 막강한 군사를 제공했다. 그는 전대로부터 데케르트 같은 임시세를 전국적으로 징수할 권리를 보였으며 국왕이 임명한 주장관을 통해서 지방과 행정 사법을 통제했다. 자, 이러한 어느 정도의 중앙집권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는 더욱 강하게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1086년 원리엄은 전국에 그 배신이라고 하죠. 배신은 뭐냐면 이게 뭐가 될까요? 보통 배신은 제후왕의 신하를 배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황제가 있고 그 밑에 뭐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 밑에 또 신하가 있죠.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일 때는 그 신하, 그러니까 왕의 신하도 신하잖아. 그렇지만 자기 직속 신하가 아니라 제후나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의 신하죠. 제후가 신하니까 이걸 배신이라고 해. 그러니까 제후나 그 밑에 왕의 신하를 배신한다. 근데 이때는 제후의 신하겠죠? 제후의 신하. 그러니까 제후의 신하는 이게 뭐예요? 일단 봉건적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정점을 해갖고 이게 대제후가 있고 중소제후가 있으면 대제후 입장일 때 이렇게 이제 얘가 신하지만 중소제후는 대제후 걸 이제 땅을 받잖아. 그러니까 왕 입장 직접적인 신하는 아니잖아요. 건너 신하지. 이들 뭐라고 한다? 배신이라고 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배신도 입장에 올 때 얘하고 싸웠어. 그럼 누구한테 충성을 맹세하죠? 1순위가 누구야? 왕이야.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솔주베지 솔주베이라고 해요. 그게 국왕이 1순위다. 국왕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 솔주베이 서약에 이끄죠. 그래서 원래는 전국의 배신들을 솔주베이 소집해요. 그 당시에 국왕의 충성을 서약해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성의 서약을 배신들이 그들이 직접적인 주권을 하는 것보다는 앞선 걸로 규정했다. 또한 원리엄은 왕령 위원들을 각 주 법전에 보내어 각 지역의 자원을 관한 상세한 보고를 작성했고, 이를 통해서 무슨 거죠? 돔주데이북을 이제 작성했죠. 그래서 돔주데이북은 토리대장을 편성하여 징세와 행정제도를 삼았다. 당대 이와 같이 규모가 크고 정확한 행정 및 징세제도를 가진 군주는 따로 없었다. 자, 이와 같이 원리엄은 권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제후들과의 사이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었다. 원리엄은 강력한 왕권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이를 또 강화하려고 했고, 영국의 제후들은 적어도 노르만 귀족 같은 정도라면 왕권 독립성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외국인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예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통제에. 예. 그래서 프랑스보다 왕권은 처음부터 상당히 강했고 중앙집권을 달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르만 왕 다음에 원년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216페이지로 건너뛰면 자, 영국의 발전 볼게요. 216페이지. 자, 영국의 노르만 왕조는 정복 왕조였기 때문에 유럽의 대륙에 비해서 처음부터 왕권이 강대했다. 그러나 왕권이 중앙집권적 통합국가로 핵심이 부각된 것은 헨리 1세와 특히 헨리 2세 때이다.
헨리 1세 때 업적은 왕의 재판권 강화와 왕실 재정의 정비였고, 헨리 1세는 국왕의 재판을 정부에 파견했다. 그래서 순회재판제를 실시했죠. 근데 여기 순회재판제는 이게 이제 정기적인 건 아니고요. 부정기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왕실 재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재무관을 두고 주장관인 셜리프를 하여금 1년에 2회씩 왕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해야겠다. 헨리1세가 죽은 후에 유일한 후계자인 딸과 그의 남편 앙주백을 제쳐놓고 헨리 누이 동생인 스테반이 왕에 오르자 양자 간의 치열한 쟁탈점이 일어났고, 이러한 내단에서 대제후된 세력을 신장시켰다. 그 두 파의 형상으로 스테반에 이어서 앙주베의 아들 헨리 2세가 등장하죠. 이게 플랜타니치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2세는 왕이 올 때 그는 앙주백, 노르망디공, 그리고 그 당시 또 엘레노아가 이제 또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에키트 공까지 겸해서 프랑스 내 막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자, 헨리 2세가 즉위하자 그동안 세력을 신장했던 대제후들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다시 강화했다. 원년 정복 이래 국왕의 직속 봉씨는 전시에 일정한 수의 기사를 제공하기도 되었으나 그들은 프랑스와 같이 외국의 전쟁에 종군하기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헨리 2세는 그들에게 군역 대납금을 받아 용병 군대를 조직하고 프랑스의 영토의 보존과 확대를 이용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헨리 2세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재판권 강화와 이걸 전국적인 어떤 규모의 확대였다. 헨리 2세는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클레란드 헌정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클레란드 헌장을 만들었는데 신뢰했던 토마스 베케트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했다. 그러나 대제교가 된 베케트가 매사에 헨리 2세에게 대항하고 급기야 국왕의 기사에 위해서 살해됐다. 자, 교황으로부터 준엄한 문책을 받은 헨리 2세는 영국 교회 법정이 그 교황청에 소총하는 제도를 인정하는 등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러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판권에 대한 통제에 실패했으나 일반 법정에 대한 왕의 그런 재판권 강화와 그런 그 확대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배심원제 즉 헨리 1세 때 시작한 순회재판 제가 전국적 규모에서 확대됐고 배심원제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헨리 2세 때 이제 업적이 쭉 나오죠. 종래 형사사건이나 사건은 피해자와 그 친척의 고발에 의해서만 재판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유력자의 경우에 고발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은데 헨리 2세는 이걸 시정해서 각 군에 12명, 각 자치도시에 4명의 배심원을 둬서 왕립복제에서 고발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엄밀히 이게 고소하고 고발이 이제 좀 크네. 고발은 고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 하는 건 고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3자가 하는 게 뭐죠? 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소는 했는데 고발은 못한 거고, 이것을 이제 고발까지 가능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유력자들에게. 제3자가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친고죄뿐만 아니라 뭐냐면 오늘날 경찰이나 이렇게 뭐냐면 그 검찰이 인지를 하면 인지 수사도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동네 결투 방법 대신에 샬리프 24명이 기사 배심원과 판결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결투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봉건 제후에 여기 보면 법정의 판결에 불만일 경우에 왕립법정에 상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헨리 2세는 재판제도 개혁을 통해서 영국의 특별법, 커먼룰, 보통법을 이제 만든 거죠. 자, 보통법 아까 얘기했어요. 보통법은 정부에 적용되는, 즉 왕국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역에 공통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그래서 각 지역의 본권 법정에서는 저마다 간습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의 재판관 어느 곳에서 보다 공정한 국왕의 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본권 법정 또한 그의 판결이 부당한 걸 알 경우 왕립법정에 의해서 재심하는 것을 알고 보통법 위반해서 재판 경향을 보였다. 이하여 보통법에 그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세기 때 급속도에 팽창했다. 이게 보통법이 그 당시 뭐냐면 본권 귀족의 법보다 더
합리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뭐 공권제후를 법정에도 왕실 재판에 또 뭐냐면 가가지고 2심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했던 것이 보통법이었다. 근데 보통법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돼? 점점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위에 보면 중세 프랑스와 영국 지도가 있어요. 여기 좀 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 웨일즈라는 지역은 아직 잉글랜드 영역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스코틀랜드라는 지역 있죠. 여기도 이제 뭐 왔다 갔다 지네끼리 막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켈튼족이고, 아일랜드도 켈튼족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이제 잉글랜드 지역이죠. 여기 잉글랜드 지역.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도보해협이 있죠? 예, 도보해협이 있고, 일드 프랑스 지역도 있네요. 예, 일드 프랑스 지역.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이 어디냐면, 요 아키테 지역이에요, 아키테. 보이시죠? 이 아키테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가스코노즈 포도주 산지도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원래 영국이 이제 건넜던 노르만디 그 왕조가 시했던 노르만디 영역, 예, 여기 지역이, 예, 프랑스 그 당시, 주요 지역이었어.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지역을 둘러싸고 나중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게 100년 전쟁이야. 100년 전쟁.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쭉 프랑스 지역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가 노르만디였네. 이거 어떻게 브루타뉴 되고 있겠네. 예.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쪽이 지역까지 합치네요. 예, 여기. 그래서 이제 브루타뉴 이쪽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받고 어디야? 22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24페이지. 자, 영국의 리처드 사자시황이 당대 제일관 무장이었고 매력적인 인물이었으나 국왕으로 부족당했다. 그래서 10년간 치세에서 영국에 머문 건 다 1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십자군 전쟁에 많이 참여했다고 했죠. 그를 계승한 동생 존은 리처드와 달리 대주임을 교화하고 의무하고 잔인하였다. 그래서 도시의 발달, 무역의 번창, 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확장 등으로 인해서 상인과 공공기족 수입이 증대되는 것을 본 존은 국왕의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했고 그러한 정책들이 자연 봉건제도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존의 대륙에서 모든 시도가 다 실패됐고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고 귀국하자 봉건귀족들은 1215년 무장봉기를 일으켜 런던을 점령했으며 시민계급들도 이에 호응했다. 이에 존은 할 수 없이 윈저 근처에 있는 니니비드에서 귀족 대표와 하회해서 그들이 제출한 이른바 귀족의 요구사항을 했는데 이게 대원장이죠. 자, 대원장의 대부분 그 조항은 당시의 봉건귀족의 요구로서의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3조는 국왕 직속의 전체에 의해 승인 없이 군역 대납금이나 특별 보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건 뭐냐면 여긴 안 나왔지만 군역 대납금이 이제 전쟁 가는 대신에 그 돈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존왕이 이제 프랑스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군역 대납금을 많이 징수했어. 전쟁 비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 불만을 살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기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또 지고 돌아왔잖아. 그래서 영토가 많이 상실됐잖아. 명분이 생긴 거지. 자, 그 다음 39조 자유인이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와 구속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후에 영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일단은 그 영국 의회의 가세된 통제 기초가 됐고 후자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개인의 자유 토대가 되었다. 당시에 영국의 자유인 수는 전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던 시대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유민 수가 늘어나면서 39조에 있는 갖는 의미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원장의 승인함으로써 존은 법에 조속되는 것을 인정한 셈이며 그 결과 대원장은 영국 국왕이 제한군주이면 언제 상기시켜 말하자면 왕권의 제동 역할을 했다. 입헌군주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존을 계승한 할리 3세는 그 허약한 군주로서 낭비가 심하고 교황이 비굴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레스트백 시몽드 몽프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외척 관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영도연의 귀족 지배를 요구하고 헨리가 저항하자 그를 붙잡아서
수년간 실제로 영국을 지배했다. 그러나 귀족사이에도 분파와 대립이 있다가 에드워드 왕자, 에드워드가 몽크웨 군대에 격파하면서 그의 당파는 분쇄했다. 그래서 이때 시몽드 몽크웨가 이제 잠시 집권할 때 이 사람이 시몽드 몽크웨 회의를 열었어요. 그게 이제 의회의 기초를 이뤘다고 총론에 좀 나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1세인데 이 에드워드 1세는 그 좀 똑똑했어요. 앞에서 존과 헨리 3세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장으로서 정치가로서 제1급 속하는 군주다. 그래서 먼저 내단 중에 악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왕권의 강화 정치와 국왕의 행정을 분화하고 전문화시켰다. 그리고 봉건 신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실 회의를 국왕 직속의 재무관 내지 법관을 강화하고 특히 왕실 재정의 업무를 분화하여 전문화하는 한편 신하들의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민사 재판소를 이제 설치를 했죠. 그래갖고 민소재판소를 설치해갖고 민사와 형사 관계없이 국왕에 관련된 모든 소송을 처리하는 왕자재판소를 설치해서 왕의 재판권을 강화시켜 놨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회 탄생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에드워드 1세 때 특징이 의회 탄생이죠. 영국 의회는 그 기원을 보면 그 앞에 언급했던 위탄웨이 그와 노노 왕조기 때 이제 왕실 대의회 그것들을 대의 그다음에 주법정 또 여러 간섭적으로 이제 역할들이 결합돼서 의회를 이제 만들기 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의회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그 기원이 됐던 것이 아까 침에 시몽드 오프 의회라고 했죠. 요 위에 그래가지고 이 시몬드 오프 위의 내용도 좀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오늘날 영국의 진짜 기원 배경은 어디에서 찾냐? 에드워드 1세가 소집한 모봉의회에서 찾아요. 이때 이 모봉의회. 그래서 에드워드 1세는 대불 전쟁과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제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은 반영에서 성주 이상의 귀족과 수원장을 포함한 고위성직자 그리고 각주의 2명씩 기사와 자치도시에서 2명의 시민대표를 선거제에 의해서 소집됐다. 그러니까 이 모범에는 신분제 의회에서 출발한 거야. 신분제 의회. 신분제 의회는 뭐냐면 중세시대 때 국왕의 자문이나 조세징수 이런 것들을 원하지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거든요. 이게 신분제 의회야. 근데 되게 다른 나라의 신분제 의회는 국왕권을 능가하지 못해요. 국왕권을 능가하지 못하고 중간에 뭐냐면 했다가 해체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제 쭉 남아서 의회로 근대식 의회로 바뀐 것이 뭐냐면 영국의 의회야. 그래서 영국의 모범 의회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식 의회가 국회 지금까지 근대 의회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국식 의회를 쭉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드워드 1세 의회는 가세 문제 외에도 가세가 승인권이 제일 중요했는데 국사를 논하고 법률을 제정했으며 지방의 사정에 밟은 대표나 도시들을 제출한 각종 진정과 보통법에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겠다. 되게 이제 뭐냐 기존의 신분제 의회와 좀 다른 게 법률 제정권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진정 그 일종의 민원 있죠. 민원과 보통법을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급 기조인 기사와 도시 중산계급의 대표로 나란히 자리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영국 의회가 프랑스 3부회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영국 프랑스의 3부회와 다른 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영국의 모범의회가 일단 공통점은 뭐예요? 가세 승인권은 공통점이죠. 가세 그 협찬이나 승인은. 근데 없는 게 있어. 일단 국사를 논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이거는 뭘까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법권. 그래서 보면 그 영국에 보면 이제 그 영국 왕의 명령도 있고 칙령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국회에서 통과된 그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라는 것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노동자법이라 갖고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몇 번 말하는 노동자법 되게 많아.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기 그 노동자법 보면 뭐 왕의 명령 노동자법도 있고 왕이 통과한 칙령도 있고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급 위원인 기사와 도시 중상 대표가 나란히 같이 앉았다. 이것이 세 번째 그죠? 그래서 두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항부에
특징하고. 그럼 예전에는 아마 귀족하고 부르주아 계층이 나란히 앉지 않고 귀족이 윗자리 앉고 부르주아가 좀 밑에 자리 앉고 그랬나 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단 프랑스 한번 특이한 점은 또 후에 강력한 이제 하원의 추적이 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에드워드 1세의 위에는 아직도 유동적이었고 의회가 보다 더 확고한 형태를 취한 것은 후의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1세 입 밖에 웨일즈 지방을 정복해서 국왕의 통치의 편이 요때부터 이제 웨일즈 지방을 이제 통치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황태자 있죠. 그러니까 왕세자를 항상 뭐냐면 임명할 때 어디에서 임명하냐면 그 웨일즈 지방에 가서 임명을 해. 왕세자를 임명할 때. 왜 웨일즈 지방에서 임명했어요? 왕세자나 왕이 즉위할 때 그건 뭐냐면 웨일즈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걸 좀 확인시켜 주기 위한 자자. 그래서 이제 통치할 편입도 있고 스코틀랜드 굴복시키기 했으나 영국 귀족 출신이었던 로버트 브루스의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인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예전에 영화를 소재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누구더라? 하여튼 영화 해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독립을 하면서 나는 자유다 하면서 막 해가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물론 졌지만 그러다가 이제 잠시 기속했다가 또 거기에 영국 출신이라는데 실제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영국군 측에 있다가 같이 싸웠는데 나중에 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독립운동을 해. 그래가지고 다시 독립을 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영국이 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또 갖게 된 게 뭐냐면 나중에 스투어트 왕조가 들어오면서 공동 왕을 즉위하면서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빅토리아 여왕 때 통합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이때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잠시 아까쯤에 이제 프랑스 왕권에 관해서 좀 후반기 때 잠깐 이제 얘기를 못하게 있는데 일단은 같이 그거 볼게요. 프랑스 왕권은 예. 그 성왕 누이를 얘기 못했어. 그래서 필립 2세부터 해갖고 쭉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예, 필립 2세부터 RBG 십자군. 자, 필립 2세 때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프랑스 왕권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고 왕령도 확대되었다. 13세기 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게 이거죠. RBG파. RBG와 십자군을 장기적인 결과 남북 프랑스의 강대한 왕령을 얻게 됐다. 자, RBG파 이제 보면 중세를 통해 이단과 적지 않았으나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것은 11세기 남부의 프랑스 알비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러나 그 주변의 교세가 확장시킨 알비지와파다. 알비지와파다. 알비지파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그 포기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명 카타리파라고 부르며 예전에 이제 알비지파 교지스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동방의 만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제약시하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성사를 배교했다. 이거 좀 이따 더 살펴볼게요. 이게 그 중세사 브리타니아 중세사에 나오는 게 더 자세히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는 그 교재에서 따로 해갖고 이제 좀 설명하고요. 자, 왈도파는 리옹의 부상 필터 알도에 의해서 시작됐으며 초기 교회의 단순한 복음 전도에 힘을 기울여 성직자의 부와 세속화를 결렬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남부 프랑스의 이단파가 교세가 확장되니까 이노센트 3세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노센트 3세 그 쓰라고 문제. 그래서 못 오시면 그냥 이노센트 3세 이노켄트 3세 쓰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업적도 되게 많아. 그래서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 이 사람의 이제 업적 보면 첫 번째로는 예전에 십자군 몇 차 원정이죠? 3차 원정을 주도했죠. 이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알비파 있죠? 예, 알비파 십자군 원정을 했던 거야. 예. 십자군.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누굴 또 파문에 처했죠? 그 당시 조낭을 파문에 처했죠. 예. 등등. 그 다음에 나테노 공의회 같은 거 있죠? 3차 공의회를 넣어가지고 주제를 냈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요거 한 4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또 해드릴게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같이 프랑스 왕이 뛰어가지고, 알비지 십자군을 일으키고, 이걸 털어보려고, 그 과정에서 랭구드와 프로방스 지역을 프랑스 왕궁에 편입돼요. 원래 이 프랑스와 랭구드 영주들이, 이 사람은 이단은 아닌데, 이단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들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도 이제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프랑스의 남북 간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자, 이와 이제 계속해 왕령 학대와 더불어 이제 성왕 누이 9세 때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 기독교의 윤리와 왕권정을 서로 결합시켰어. 그는 유능한 장군이 아니었으나 용감하게 간대했고 신앙심이 매우 깊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존경받는 중세적인 가장 이상적인 군주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는 바이의 학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감짝을 원래 바이는 왕권을 강하게 했는데 권력을 이제 지방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힘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찰관을 파견해서 감독했고 그 다음에 왕령의 소송도 받아 처리했다. 그래서 성왕 누이의 정의로움과 공정에 널리 알려져 왕의 재판에 대한 상소는 날로 증가됐고 파리 항구적인 법전인 고등법원이 설치됐다. 그래서 왕실 법정에서 이제 고등법원이 이렇게 분리 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누이의 유일한 그 다음에 십자군의 지나친 정률로 그는 1249년에 일으킨 십자군에서 포로가 된 일이 있었고 동생과 더불어 다시 십자군을 이끌다 낯선 땅에서 병사했다. 자, 필립 3세에 거쳐서 필립 4세 때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페 왕조의 중앙 집권의 끝판왕. 그래서 필립 4세는 고등법원 기능을 조직을 더 강화하고 왕실 재정을 관장하기 위해서 회계원을 창설한 편, 그 다음에 이제 국왕 자문에 응하도록 왕실 평의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필립 4세 때 또 볼 게 3부회죠. 3부의 직접적 계기싸움은 누굴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와의 그 투쟁. 그걸 통해서 누구의 지지를 받으려고 프랑스 국민들의 전체 지지를 받고자 했다. 자, 그 배후에는 도시와 시민계획의 선장과 그들의 경제면뿐만 아니라 정치면의 비중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3부에는 성직자, 귀족, 제3신분이 세 신분으로 구성되고 초기에는 강력한 왕권의 지지 세력을 했으나 나중에는 했으면 간섭과 정통을 타파하고 중앙집권적에 크게 공헌했다. 근데 이제 초기 때만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잘 개최를 안 하려고 한 거죠. 자, 이대한 중앙과 지방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통치기구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관리의 대부분은 로마법의 훈련을 받은 법률가이며 국왕은 절대권을 가지고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명된 지상의 신의 대리인한 그 사상과 그들 사이에 발전했으며 절대 군주제의 길을 준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제 중앙 집권하는 측면을 보면 사법권은 중앙 권력으로 다 수통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뭐냐면 그 밑에 있었던 행정권 있죠. 행정권이나 치안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지방의 항총 자치를 맡겨버려. 젠티라고 부르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지방까지 그냥 상대적으로 볼 때 프랑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뭐 군대를 동원하려면 그 조세 징수하려면 누가 일일이 의회에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이제 이 프랑스는 조세 징수나 재판권 이런 걸 확립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죠.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맡기지 않고 지방관을 파견해. 그래서 이게 절대 왕권 시기 때 뭐냐면 강력한 군주권의 배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16, 17세기 넘어가면 영국의 왕권보다도 프랑스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해서 필립 4세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필립 4세 다음에 좀 있다가 무슨 전쟁이 나는 거야? 백년 전쟁이 나는 거야. 백년 전쟁.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살펴볼 게 뭐냐?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그 이단하고 이제 싸움이죠. 이단하고. 자, 2단을 볼게요. 2단.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유럽 중세사 내신 교수님들이 그 2단이나 기독교 문제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교리, 교황, 그 다음에 2단, 이런 것들을 많이 내. 그래서
거기 기독교 관련된 부분들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역사 관련된. 자, 그러면 남프랑스 이단을 볼게요. 발생 배경을 보면 그때 보면 이제 막 이게 교회가 썩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교회로 돌아가자. 원식 기독교 사회로 이런 흐름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중에 왈비파, 왈도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기성교다 교회를 거부한 집단들이 등장했고요. 특히 교회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단에 간대한 제후가 많은 남프랑스 지역에 이제 이단들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천빈과 금욕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기성교회가 너무 썩어 빠졌어. 그래갖고 그 당시 성직자 매매도 하고 막 그 카톨릭 사제들이 뭐예요? 자식도 낳고 처자식도 있고 부정부패 빠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공통적으로 좀 성직자 깨끗하게 좀 살자. 그런데 좀 차이는 있어. 그래서 카톨릭파 같은 경우에는 왈비파는 기독교를 자처하지만 정통 기본적인 교리를 부정해. 얘는 완전히 이단이고 사입이고, 근데 얘네들은 정통 기본적 교리를 인정해요. 당대 기독교가 그걸 계승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원식 기독교 돌아가자. 왈도파인데 왈도파는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얘네들 원래 정통 카톨릭을 돌아가자는 주장이니까. 근데 이거는 교회 이단을 직접 버려 얘네들. 얘는 자칭 이단이고 얘는 타칭 이단이에요. 그게 좀 차이점인데.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알리파죠. 카타리파라고 제 부르는 알리파인데 사상적 배경은 마니교와 복음일교예요. 예. 그 중에 이제 마니교를 이제 좀 마니교 하면 항상 이원론이죠. 이원론. 예. 그래갖고 되게 그 이단의 특징을 보면 기독교 이단을 보면 그 뭐가 끼어 있어요? 마니교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다 끼어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인간의 안에는 만약에 요소가 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죠, 얘네들. 그래서 선적인 요소를 높이고 악적인 요소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여기 쭉 담아놓은 내용은 브라이언 타이언의 서양 중세사 책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적어놨고요.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자, 이혼론이라는 건 뭐냐? 세상을 뭐와 몰려나는 거죠? 선과 악으로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때 선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거야. 악이라는 건 뭐죠? 물질적인 거야. 그래서 정신적인 건 무조건 좋고 물질적인 건 뭐야?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선과 악 중에 정신과 물질 중에 어느 걸 살리고 어느 걸 죽여야 되겠어요? 정신적인 걸 살리고 물질적인 걸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이런 구조로 뭐냐면 만든 건데 그 얘네들의 얘기를 보면 이건 정통교리와 완전 충돌돼. 지금 봐도 완전 사입인데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를 창조하고 물질의 세계를 누가 사탄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든 그 영혼의 세계를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때 영혼은 정신, 선이고 물질은 육체, 악이야. 그래서 이제 세계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영혼과 물질의 싸움 이렇게 이제 받고 그래서 삶의 목적은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정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 속에는 육체라는 악이 있고, 그 다음 정신이라는 선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빛의 왕국.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강조해야 겠어요? 육체보다는 정신을 강조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죽은 후에 어디 간 거야?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체를 악으로 구조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빌어 태어났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뭐죠?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이며 인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을 띈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모습, 인간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만 띈 거지 실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토교와 죄 중에 하나님은 다른 존재고, 하나님의 그 사자가 누구야? 크리스토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뭘까? 삼위일체설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은 거야? 삼위일체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서 이단이 되죠. 자, 그러니까 물질적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는 성사일체수 있어요. 영세성사라는 거 여러분 알죠? 7성사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도 물질에 왜?
물도 뭐냐면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영세성사는 이제 부정하고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 같은 성체성사도 있죠. 칠성사 중에 이것도 부정을 해. 왜? 빵과 포도주도 뭐죠?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칠성사 중에 두 개의 부정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 볼 때는 이단이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영혼은 구원을 얻을까지 인간의 육신으로 계속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독신 생활을 강조하고 결혼과 출산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사악한 육체로 또 속박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처자식이 얽매이고 하면 거기 미쳤다는 거지. 그래서 막 부정부패도 많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카톨릭 사제들이 원래 그 카톨릭 사제들이 결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결혼하는 거야. 그럼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처자식 있으면 어떻게? 얘들 먹여 살리기 위해 또 부정부패 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육체에 속박을 받는 아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신생활 강조하고 결혼 출산을 막.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상상을 못하면 인류가 어떻게 유지돼? 근데 여기에서 융통성이 있어. 그것을 이제 허락하는 거는 뭐죠? 사제들은 안 하고 일반 신자는 다 하면 돼. 다만 사제들만 대상이야.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영혼을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간의 아니 그리고 천빈생활을 강조하고 육식을 금지고 기독해서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 좀 현실적이지 못하죠. 아니 어떻게 고기도 못 먹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얘도 안 낳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 그래서 사제계급과 평신도를 분리했어요. 사제계급은 앞에서 했던 원칙적인 걸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냥 금욕생활하고 고기도 못 먹고 등등등. 근데 평신도는 그냥 직업 선택의 자유, 가정 유지, 육신으로 다 허용을 해요. 다만 이제 뭐냐면 조건이 기독교의 충성을 거부하고 죽기 직전에 서풀신을 받아야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서풀신하고 자기가 이제 뭐냐면 성직자가 되겠다는 거잖아. 근데 죽기 직전에 성직자가 된다는 건 뭐야? 이 규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뭐 죽으면 뭐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 자, 그래도 예외적인 조약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자기는 그 쾌락에 빠지고 놀고 먹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품위가 있는 공무원들이나 신부들이나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욕을 넣어먹잖아. 자기는 다 즐기고 즐기면서. 근데 이렇게 이중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는 좀 면피를 받고 그쪽은 이제 뭐 도덕심을 나 의무감을 지울 수가 있겠죠. 물을 수가 있겠죠. 책임을.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신도들도 아주 좋은 거야. 자기는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사제들이 다 이게 원칙적인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카톨릭 사제들과 지금 뭐냐면 알비파 사제들과 차이가 있잖아. 알비파 사제는 깨끗한데 카톨릭 사제는 부정부패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왈도파인데 이 왈도파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원시 기독교 사모 다시 돌아가자. 그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타나 볼게요. 자, 처음에는 만류하려고 했어.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래서 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당시 그 아까 치면 이노세트 3세하고 필립 2세가 주도도 해가지고 십자군을 조직했죠. 알비 십자군이야. 보통 십자군은 그 이슬람교도를 하는 조직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단을 통해서 조직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시몽도 몽프를 지도해서 남프랑스 평정을 성공해요. 참고로 이 시몽도 몽프는 영국에서 하는 시몽도 몽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친척 관계지만 다른 인양,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단을 보호했던 남부 프랑스 귀족세력을 또 파괴하고 그 다음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요. 이거 이단들. 종교재판소 이때 처음으로 이제 설치된 거야. 그 후에 이제 종교재판소 더 나중에 설치된 게 어디죠? 신교도 재판할 때. 스페인 지역에서 이제 종교재판소를 하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있고 영향은 이제 종교개혁의 남프랑스일 때 위그노 형성에 큰 사상적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 이단들을 탄압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노센트 3세가 이단이 등장했던 배경이 뭐야? 교회가 썩어 빠졌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좀 참신한 모습, 청신한 모습들 사람들이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이제 프란체스코파나 도미니스크파 있죠. 예, 이 파들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체제 내로 수용을 해갖고 우리 카톨릭도 이런 깨끗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걸 좀 뭐냐면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프란체스코파나 도미니스코파 있죠? 이런 수도 교단을 이제 뭐냐면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들을 이제 카톨릭 교단에 수용하는 그 모습들을 같이 보여줬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뭘 보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살펴봤죠. 그 다음에 독일을 이제 볼게요. 독일. 자, 독일을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독일이 어딨나? 예, 여기 51페이지, 522페이지 잠깐 볼게요. 독일은 상대적으로 올 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까지 별로 나온 적 없고 독일은 중세사가 아니라 저기 근현대사 거기에도 많이 나와. 그 프로이센하고 비스마르크. 예. 그리고 독일사 전공하신 분도 이제 독일 중세사 전공하신 분도 거의 없더라고요. 근현대사 전공하게 되죠. 자, 독일을 볼게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이제 동프랑크가 있었죠. 동프랑크. 근데 이 동프랑크는 상대적으로 올 때 이제 서프랑크보다 더 뭐냐면 그 부족 장사들이 되게 강했어요. 게르만족들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노마 문화적 요소가 별로 없어. 거기는 또 노마 문화적 요소가 없고 그리고 이제 부족 장사들이 이제 강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세기 때 들어가면 동프랑크 계열이 끊어지죠. 여기도.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이때 이제 얘네 선거를 실시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황제 그 왕을 임명해요. 동프랑크 왕을 이런 식으로 원래 가게는 끊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선거제도가 우리가 이제 보면 금인치서만 생각하잖아. 선거제 한다고. 근데 금인치서 때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선거제를 쭉 운영했다가 금인치서에서 그 선거제도를 좀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선제후 7명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왕은 선거제도 한다고 해서 뭐 세습제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세습은 해. 웬만하면 이제 아들이 있으면 세습을 해요. 세습시키는데 왕통이 끊어지면 이제 하는데 아들 세습시키더라도 일단 먼저 정해놓고 선거라는 걸 또 추임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죠. 근데 왕통이 끊어질 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왕통을 이때 제대로 이제 뽑혀서 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이때 이제 오토 1세가 작센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오토 1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토 1세는 이런 그 프랑크 지역에 있었던 여러 지방 제후들을 분쇄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때마치 누가 이제 초도왔냐면 마자르족 있죠. 마자르족. 네, 마자르족은 이제 그 유목민들이죠.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들인데 이들을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제후들의 방황을 분쇄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교황으로부터 무슨 칭호를 얻게 되죠? 신성 로마 제국을 원래는 신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를 얻게 됐는데 이게 어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신성자가 붙은 거야. 뒤에.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교황으로부터 이제 그걸 얻으면서 황제로 부각이 되는 거지. 이때.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는 누구한테 나오는 거야? 형식적으로 이탈리아 교황한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독일의 황제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독일의 국내 문제보다는 어디에 많이 관심이 있냐면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어.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중앙 집권이 상대적으로 늦은 거야.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결국에는 이 신성 로마 황제권이 신성 로마 황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고 구심점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야? 토리센이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공의 시대가 있죠. 대공의 시대. 황제가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다시 황제가 이제 선출되고 그때 무슨 문서가 만들어졌냐면 황금 문서, 금인치서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주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그 선거 제도를 좀 더 약간 확립화시키고 선거인 명단을 좀 약간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7명으로 제한을 시켰다. 특징이에요. 7명의 선제후. 선제후라는 거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라는 거예요. 7대 선제후라고 하죠. 그래서 7선제후가 다른 제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주권
주권 군주로서 제국 가지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외교권이나 뭐 이런 것도 갖추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제국의 감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황제 선출의 분쟁을 발생을 방지하고 황제권 약화 내지 유명무실했다. 그렇지만 이제 황제 선출했다고 그들이 7명이 다 해갖고 한 건 아니고 이미 황제가 정해져 있으면 추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만 왕통이 끊어질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왕통을 또 뭐냐면 연결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부터 이제 연방 국가가 형성되는데 연방 국가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랑스는 여기 왕이 있으면 여기 대제후들 있잖아. 대제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제후 밑에는 또 중소제후들 나눠갔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제후 영토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장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연방국가는 뭐냐면 여기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있으면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뭐냐면 연방 군주도 있어. 연방 군주들. 근데 연방 군주 하나하나 그 영토는 중앙 집권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앙 집권적.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성로마 제국은 특징이 뭐냐면 연방 국가와 봉건 제도가 교묘하게 같이 있었던 제도야. 그러니까 왕하고 황제하고 그 밑에 있는 대국 그 공들 제후들은 무슨 관계야? 봉건 제후 관계죠. 봉건 영주하고 제후 관계인데 그 밑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연방 국가들 거기에서는 뭐냐면 자유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구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교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연방 국가 자체가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조그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종 심정 재판권 이게 뭘까요? 살인을 같은 사형죄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축성권, 그다음 화폐 주조권, 간세 징수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제 위에 소집 자격권도 있었고 신분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이세에 갖고 독일 기사단이 성립되죠. 이 토이세는 뭐냐면 이걸 이제 근데 이걸 좀 설명하면 이게 나중에 큰 국가니까 근데 자 원래 독일은 지금 서독과 동독을 합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독일은 오늘날 독일 외에도 그 폴란드 지역 있죠. 폴란드 그다음 뭐 체코, 보헤미아 이런 지역을 다 합친 게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하고 러시아 중간 땅 이렇게 독일 이 지역이었는데 이탈리아 제약. 그런데 이제 요 프로이센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날 보면 그 뭐라면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동프로이센 지역이에요. 오늘날 이제 여기 동프로이센 있고 이게 여기 뒤에 서프로이센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이제 어느 땅이냐면 지금 폴란드 땅이 많아요. 그 지역은 지금 많이 넘어갔는데 거기 동프레신 옆에 이제 좀 약간 떨어져서 브랜덴부르크 지역 있어요. 브랜덴부르크. 그 오늘날 베르링 있죠. 요 베르링.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토이센하고 브랜덴부르크가 다른 지역이야. 그래서 우리 브랜덴부르크라는 제후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조그만 땅이에요. 영수도 되게 조그만 베르린 부분에 있는 땅인데 근데 이제 브랜덴부르크가 30년 전쟁 때 원래 이 사람이 신교를 믿었거든요. 근데 중립을 좀 지켰어. 그러다 막판에 이제 좀 신교가 유리하니까 거기에 가담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이제 30년 전에 베스틴팔렌조 내줄 때 너네들이 뭐 계속 중립을 하고 신교 쪽에 안 붙는다는 뭐냐면 그 대가로 어느 땅을 떼어줬냐면 서프리센 땅을 떼어줬어요. 서프리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프리센 땅이 이제 뭐냐면 브랜덴부르크가 같이 이제 했고 나중에 그 옆에 동프레이센 지역이 있거든요. 동프레이센. 지금은 이제 저기 어디야?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도 결혼 동맹을 통해서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북후가 프로이센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브랜덴부르크와 이제 서프레이센, 동프레이센 중간에 그 거쳐있는 땅이 포메로니아 땅이 있어요. 이 땅이 나중에 30년 전쟁 때 이제 그 나눠게 됐는데 요 지역 땅을 폴란드하고 누가 나눠가면 나중에 이제 스웨덴이 나눠가져요. 그러면 영토가 브랜덴부르크에 있고 요 서프에 있고 동프에 포에서 영토가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영토 얻기 위해서 폴란드 분할을 가담을 해갖고 영토를 어떻게 하든 결합을 시키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요때 프로이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 뒤에 있는 포에세하고 다른 거예요. 요 지역은 이제 서포에센과 동포에센 지역을 개척한 땅인데 여기가 이제 사람이 원래 안 살았던 땅이야. 슬라브족들이 주로 살았던 땅인데 요 지역을 몰아내고 포에센 그 독일 기사단, 독일 3대 기사단 있죠. 요 지역에 개척한 땅이에요. 요 지역이. 예. 그러다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브랜드그룹 선제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브랜드그룹 그 제후에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신성노마 제국의 한계는 작은 봉건 그 제후로 분리 상태였죠. 그래서 국가적 유대가 어려웠고 신성노마 황제들은 독일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다 교환권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을 볼게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원래 이베리아 반도는 그 이슬람 세력에 이제 뭐냐면 점령당했잖아요. 후 우미야드 왕조라고. 근데 나중에 후 우미야드 왕조가 분열이 돼요. 여러 왕조로. 그 틈을 노려서 그 당시 쫓겨났던 그 피레 산맥에 있었던 여러 자국 왕국도 있어. 그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 야금 해가지고 하면서 이슬람을 몰아내죠. 이게 무슨 운동이죠? 재정복 운동이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카스티아 아라곤이 통합이 돼갖고 저 스페인이 되는 거죠. 에스파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슬람 거점이 그레나다를 이제 출출하면서 통일 국가를 건설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이슬람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중앙 집권을 강하고 왕권이 강화됐다. 근데 문제는 국내적으로 이게 벌로 먹고 살 게 없어. 양모 사업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해외 진출하겠다 해서 지리산 발견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했고, 그러면 독일 왕에 대해서 이제 좀 보는데, 좀 쉴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게요.